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인식입니다. 데이터 분석 중 시계열 분석 제5강 이동평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에 쓰이는 데이터도 일별량 자료죠.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 연루되어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점, 이런 특징이 좀 있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예측을 하려면 5일씩 평균을 찍어 나가는 이제 5일 이동평균선, 줄여서 5일 이평선이라고 하죠. 또 중기적인 어떤 기간을 예측을 하려면 20일씩 평균을 찍어 나가는 20일 이동평균선, 줄여서 20일 이평선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잘 맞는다 그러면 모두가 벼락부자가 되어 있겠죠. 조직에서는 그렇지만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동평균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즉 재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직에서 특정 업무의 어떤 예측의 용도로서 쓰기에는 시계열 분석이 굉장히 유용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니스트에서 제시한 요 MSE라는 이런 척도가 있어요. Mean of the Squared Error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평균을 예측의 어떤 용도, 수치로 이용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척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개 열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17번째의 예측값을 평균을 이용해서 12.63이라고 좀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전체 이제 평균이 12.63인데 17번째 값이 12.63이 나올 거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을 이용해서 각 개별값과 평균의 편차의 제곱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그마 모두 더하죠. 그리고 n 16으로 나눠주면 18.48이 나옵니다. 이 자체만 갖고는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측값으로 중앙값을 쓰는 경우, 절사평균을 쓰는 경우, 또 특정 어떤 임의의 값을 우리가 지정했을 경우에요. 각각에 대한 MSE를 구하면 평균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가장 안정하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평균을 하나의 그 예측값으로 활용하는 것이 또 하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데이터가 어떤 경향을 띄운다, 트렌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평균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계속 하나의 값을 유지하는 반면에 값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증가하는 어떤 성향에 대한 것은 반영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평균을 이용할 때요, 그 하나의 그 특징을 말해라 그러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239페이지 보시면 산술 평균은 그 일별량 자료에서 그 예측의 용도로서는 상당히 안정하다. 하지만 추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추정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의 특징은 데이터의 n분의 1만큼 동일한 어떤 가중치를 이제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가 증가하는 경우는 우리가 동일한 가중치를 이제 부여해서는 예측력이 이제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이동평균이라는 얘기죠. 즉 최근 데이터와의 이제 평균을 가지고 다음 타점을 예측을 하게 되면 최근 데이터의 성향이 증가했던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예측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출액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동평균의 무빙 에버리지의 랭스, 길이를 2라고 좀 정해보죠. 2를 정할 건지 3으로 정할 건지 이런 부분은 우리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 맞게 2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두 개를 이제 평균을 내면 6.95가 됩니다. 또 그 다음 두 개를 값을 평균 내면 이제 6.25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두 개씩. 또 처음에 얻었던 이 평균을 가지고 다음 값을 예측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예측값은 이것이 6.95가 되고 그 다음에 예측값은 6.25가 되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이 얼마나 잘 매칭을 시켰느냐, 얼마나 정확했느냐, 이런 척도를 MSD라는 값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니탭에서 쓰는 하나의 그 정확도 척도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MSE와 개념이 같다는 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3이라는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이 6.95니까 그 차이의 이제 제곱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 13.11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개수로 나눠주면 1.6394의 값을 얻습니다. 뭐 이 자체만으로는 얼마나 이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죠. 뭐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어떤 예측값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작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접근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지막 값은 요 두 개의 평균을 갖고 내려온 값, 그렇죠? 이걸 갖고 예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끝이죠. 데이터가 없는 구간 11번째와 12번째 아주 단기의 어떤 그 값을 예측하려면 결과적으로 맨 끝에 있는 이 두 개의 평균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값은 11번째, 12번째에서 계속 갈수록 동일한 어떤 예측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이동평균을 이용할 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후의 데이터는 어떤 그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MSD라는 값이 얼마나 유용한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다른 어떤 척도들하고 비교를 통해서 또 이것의 어떤 정확도를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미니 탭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매출액을 넣고 우리가 그 랭스를 이제 2라고 한 경우에 두 개의 데이터를 예측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8.9, 8.9 동일하게 나오는 그래프상으로 예측되는 값을 그대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또 MSD라는 값이 우리가 계산한 것과 이제 일치한다는 점. 그 외에 뭐 MAP나 뭐 MAD 이런 값들이 또 있습니다. 뭐 계산식만 다르고 하나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다른 척도라는 것만 이제 일단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저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워크시트에 이런 값들을 또 나열해 주죠. 예를 들면 95% 예측 상한과 하한, 그러니까 8.9라는 값과 상한과 하한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8.9라는 값에 대해서 상한과 하한을 알려주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판매액이다 뭐 그렇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시장 상황이 좀 비관적이다. 그러면 판매가 좀 떨어질 테니까 우리가 영업 전략이나 구매 전략 또는 생산의 어떤 전략을 하한값에 맞춰서 수립을 하는 거죠. 또는 단기 어떤 시장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한다. 즉 낙관적이다 그러면 조금 더 좀 높은 값, 예측 상한 값을 가지고 구매나 또는 영업 또는 뭐 생산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벌어진 갭만큼이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겼는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자, 그를 통해서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가는, 예측력을 높여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의 개념보다는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기 이제 이동 평균 중앙이라고 있는데요. 제 4강에서 설명을 드렸던 중심 이동 평균이라는 내용과 같은 그런 그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체크를 하게 되면 예측의 값들이 이제 조금 바뀌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추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심 이동 평균이라고 했었는데요. 세 개 홀수를 평균을 찍어 나가면 요 세 개의 평균은 요 가운데 값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4.67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뺀 또 연속된 또 세 개의 평균을 찍어 나가면 그것이 요 위치에 또 평균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해서 중심 이동 평균이 되고 요걸 가지고서 다음 값을 예측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제 짝수가 되면은 이렇게 짝수가 되면은 평균은 요 사이 요 값이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셀에. 그래서 한 번 더 평균을 내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셀이 되고 그래서 요거와 여기 들어가는 평균과 요거와 여기 들어가는 평균 요거를 다시 또 평균을 내는 결과적으로는 요 사이에 세 번째 위치에 평균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바로 그 중심 이동 평균입니다. 홀수와 짝수가 좀 틀리죠. 홀수 같은 경우는 앞서 이동 평균보다는 시차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좀 빨리 올라가죠. 네. 뭐 짝수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시차를 유지를 하는 뭐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와 같이 중심이동 평균을 이용하면 홀수 같은 경우는 시차가 좀 한 단계 좀 당겨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뭐 그 정도의 어떤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데이터를 갖고 중심이동 평균을 체크했을 때 보시면 또 두 개를 평균 낸 거죠. 또 두 개를 평균 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평균 낸 거에 또 평균 낸 것이 이제 6.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6.6을 가지고 다음 값들을 예측해 갈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중심이동 평균을 이용한 어떤 예측값. 네, 이것도 우리가 MSD 이런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앞서 했던 것과 얼마나 이제 편차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은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뭐 미니탭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어떤 예측값이 조금 다르게 나오겠는데, 예를 들면 좀 보겠습니다. 네, 차이점을 좀 보게 되면 앞서는 이렇게 이동평균만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예측값도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11번째, 12번째는 이제 8.9라는 값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심 이동평균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의 평균을 쓰기 때문에 6.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 값을 갖고 이제 다음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11번, 12번째 데이터는 8.425 이렇게 나온다는 거. 8.9에 비해서 조금 차이점이 발생을 하죠. 물론 이제 둘 간에 이런 그 MSD 이런 값들 좀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유용한지 뭐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0052 하고요. 1.06394 뭐 이런 내용을 본다 그러면 중심이동 평균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결과로부터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동평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단기간, 아주 짧은 기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점은 뭡니까? 네, 이것은 동일하게 차수가 증가하더라도 마지막에 어떤 그 평균값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거.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증가한다든가 뭐 이런 성향은, 장기적인 성향은, 중장기 성향은 이것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뭐 그런 극단적인 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부동산의 어떤 그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맞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재 2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습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